2024년 하반기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그 안에는 월 2,000달러라는 거짓 약속에 속아 최전방 참호로 보내진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2명의 소대원들이 9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북한 파병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고 2,000km의 여정 끝에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박민철입니다. 2024년 9월 저는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조선인민군 제11부대에서 중위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3년째 듣는 소리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섞인 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는 게 다행입니다. 겨울엔 얼어서 아예 안 나올 때도 많으니까요.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장교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성시 당 간부를 오래 하셨고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입니다. 우리 집안은 성분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중위 소대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입니다. 여러분, 북한 돈 5,000원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1kg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한 달 월급으로 쌀 1kg을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조금 싸서 2kg 정도 살 수 있고요. 그럼 배급은요? 하고 물으실 겁니다. 배급이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 말씀으로는 당 간부 하실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배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쌀은 아니어도 옥수수라도 나왔다고요. 지금은요? 석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곰팡이 핀 옥수수 몇 킬로그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요? 제 아내가 장사를 합니다. 평성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팝니다. 치약, 비누, 옷가지, 가끔은 중국 과자 같은 것들이죠.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에 나가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 한 달에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 법니다. 암달러상에게 가져가면 북한 돈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쯤 됩니다. 우리 집은 아내벌이로 삽니다. 대학까지 나온 장교인 제가 말입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군복을 입은 제가 정작 제 가족은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날이 있습니다. 올해 7월 제 딸아이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은별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살라고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은별이가 소학교 1학년인데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은 생일에 계란 프라이도 먹고 고기도 먹는다는데 나는 언제 먹어봐?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13년 동안 군복을 입었습니다. 혹한에도 폭염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조국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아이는 생일날 계란 프라이 한 접시 못 먹어본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은별이 생일인데 고기라도 좀 사줄 수 없을까?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돼지고기 한 근이 얼마인지 알아요? 5,000원이에요. 당신 한 달 월급 전부예요. 그래도 딸아이 생일인데 어떡합니까? 저는 결국 아내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부대 안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부하 소대원들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김영호라는 23 병사였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언제 제대할 수 있습니까? 집에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편찮으신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한에서는 젊은이들이 2년만 군대 가잖아요. 북한에서는 10년입니다. 20대 청춘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단축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엔 13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4살 난 아들 민수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계란 먹는 거 봤어. 나도 먹고 싶어. 또 계란입니다. 계란 한 판이 5,000원입니다. 제 한 달 월급입니다. 30개들이 계란 한 판을 사려면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을 다 써야 합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성시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둡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기니까요. 가끔 불이 켜진 집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당 간부들 집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조국인가? 아니면 체제인가? 나는 왜 가족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군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 2024년 9월 28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연대장실로 급히 호출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연대장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박중희, 자네에게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네. 임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대장은 책상 위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박중희, 자네가 소대장으로 러시아에 파병된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요? 파병이요? 연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러 가는 거네. 자네 소대원 12명과 함께 말이야. 이건 당과 국가가 내린 명령이니 거부할 수 없네. 거부할 수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대장의 다음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월급이 2,000달러일세. 2,000달러.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암달러상 시세로 환산하면 북한 돈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받을 월급을 한 달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네 가족들에게는 특별 배급이 나간다네. 쌀, 기름, 고기까지 말이야. 복무 기간도 단축해주고. 연대장은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국의 영광스러운 임무일세. 자네 같은 우수한 장교를 선발한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0달러면 은별이한테 계란도 실컷 사줄 수 있습니다. 고기도 사줄 수 있고요. 민수한테 제대로 된 옷도 입힐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장마당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3일 후일세.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네. 소대원 명단은 여기 있네. 연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단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사관 최형수 32세, 병사 김영호 23세, 이석진 24세, 12명 전원이 기혼자였습니다. 모두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대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기혼자들을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네. 가족이 인질이니. 뭐, 자네들이 탈출 같은 생각을 못하도록 말이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제 가족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대 사무실을 나와 막사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00달러는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날 밤 저는 소대원 12명을 몰래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 참호 근처 어두운 곳에서 만났습니다. 소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최형수가 물었습니다. 32살, 10년 넘게 복무한 하사관입니다. 아내와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라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리 소대가 러시아로 파병된다. 3일 후 출발이다. 순간 12명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러시아요? 전쟁터로요?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월 2,000달러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특별 배급도 나간다. 2,000달러라는 말에 소대원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최형수가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2,000달러면 제 아들 심장 수술을 중국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1년만 있으면. 김영호도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뇨병이신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2,000달러면 중국에서 약도 사오고. 다른 소대원들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병원비가. 저희 집이 비가 새는데 고칠 돈이 없어서. 제 딸이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모두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소대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1년만 참읍시다. 가족을 위해서. 소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2,000달러를 줄까? 정말 1년 후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후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러시아에 1년 다녀온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러시아요? 갑자기 왜요? 파병 명령이 내려왔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월 2,000달러를 준다고 해. 1년이면 24,000달러야.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어.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 돈이면 은별이한테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민수 옷도 사주고 당신도 장사 그만하고 쉴 수 있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전쟁터라며. 걱정 마. 나 중위 소대장이야. 뒤에서 지휘만 하면 돼.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전방 참호 배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은별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아빠, 어디가? 저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일 때문에 잠깐 다녀올 거야. 1년 정도. 1년? 그럼 내 8번째 생일도 못 와? 미안해, 은별아. 하지만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럼 우리 제대로 된 생일상 차리자. 계란도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은별이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약속이야. 꼭 와야 돼. 그래, 약속이다. 민수도 깨어나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나도 계란 먹고 싶어. 그래, 아빠가 계란 한 판 사올게. 2판.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1년 동안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부대 기차역이었습니다. 소대원 12명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눈물바다였습니다. 최형수의 아내가 7살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심장병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보, 꼭 돈 벌어서 와요. 우리 아들 수술. 걱정 마. 내가 꼭 벌어올게. 김영호의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엄마 약 걱정하지 말고 너 건강만 챙겨. 어머니, 제가 약 꼭 사올게요. 중국 약으로요.
제 아내도 은별이와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 정말 조심해요. 아이들 잘 키울 테니까.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별이가 제 군복 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와요. 우리 이번엔 생일상 제대로 차리자. 그래,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다 사올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1년만 있다 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12명이 한 칸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가족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성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소대원들은 각자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서 은별이와 민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러시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2,000달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총알바지로 쓰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만 참자.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운명은 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우리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느낀 것은 추위였습니다. 10월인데도 벌써 영하였습니다. 북한도 춥지만 러시아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장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참호 방어를 맡는다. 최전방이다. 최전방. 그 말에 소대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소대 12명은 북한군 1개 중대 120명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치된 곳은 가장 위험한 최전방 참호였습니다. 참호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멘트로 대충 만든 참호였습니다. 추위를 막을 난방시설도 없었습니다. 침낭과 담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소대장님,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석진이 물었습니다. 24, 평양 출신 병사였습니다. 참자. 1년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급 지급일이라고 들었습니다. 2,000달러를 받는 날입니다. 소대원들 모두 기대에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대장님, 월급은 언제 나옵니까? 최형수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곧 나올 거다. 저도 불안했지만 소대원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정치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동무, 우리 월급이 언제 나옵니까? 2,000달러라고 했는데. 정치장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관리한다. 복귀 후 정산한다. 복귀 후요? 그럼 지금은요? 러시아군이 쿠폰을 준다. 한 달에 100달러어치. 100달러. 2,000달러가 아니라 그날 저녁 쿠폰을 받았습니다. 정말 100달러어치 쿠폰이었습니다.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대 매점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대장님, 이게 뭡니까? 2,000달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무들, 일단 참자. 복귀하면 정산한다고 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라는 것을.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00달러 쿠폰마저 석 달에 한 번씩만 나왔습니다. 한 달에 33달러 꼴이었습니다. 소대원들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속은 겁니다. 2,000달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최형수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 수술비. 1년이면 24,000달러 모아서 수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호도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약값. 중국 약을 사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속았으니까요. 은별이와 민수에게 약속했던 것들 모두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땅이 흔들렸습니다. 참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군 병사가 부상을 입고 실려왔습니다. 다리가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실려갔습니다. 소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전쟁이구나. 이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석진이 당했습니다. 중에 참호 밖으로 나갔다가 파편에 맞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쇠조각이 박혔습니다. 아, 소대장님. 이석진을 끌고 참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의무병. 러시아군 의무병이 왔습니다. 대충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병원은요? 수술은요? 병원 없다. 참아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석진은 한 달 넘게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박힌 파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총알바지구나. 이석진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였습니다. 4개월째 정치장교의 사상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사상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들의 교시를 외워야 했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의 영광을 위해 여기 왔다. 동요하지 말고 혁명 정신을 굳건히 하라. 정치장교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속았습니다. 돈도 못 받고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라. 동요하는 자가 있으면 보고하라. 정치장교의 명령이었습니다. 12명이 서로를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들인데 어느 날 다른 중대에서 탈출을 시도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총살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광경을 보도록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본복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정치장교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 소대원들과 참호 깊숙한 곳에서 몰래 모였습니다. 소대장님,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최형수가 속삭였습니다. 돈도 못 받고 총알바지 노릇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김영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탈출하면 총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복귀하면. 제 말도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복귀할 수 있을까요? 복귀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월째 러시아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참호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연탄 하나, 장작 한 갭이 없었습니다. 담요 2장이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소대장님, 이러다 동상 걸립니다. 소대원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전쟁 때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들이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6개월째 북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검열된 편지였습니다. 정치장교가 먼저 읽고 문제 없는 것만 전달했습니다. 저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은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소학교 2학년 올라갔어. 아빠가 보고 싶어. 약속 있지? 빨리 와서 우리 생일상 차리자. 계란이랑 고기 먹자. 사랑해, 아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랑 한 약속 지킬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내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거기 춥다면서요.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매일 아빠 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여전히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당신 없는 동안 애들이 많이 컸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2,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나도 속았어. 소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형수는 아내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아들 심장병이 더 악화됐대요. 수술비가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대요. 김영호도 편지를 받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약이 없어서 당뇨가 더 심해지셨대요. 12명 모두 가족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7개월째, 8개월째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째가 됐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갑자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북한 복귀 준비하라. 12월에 복귀한다. 복귀. 소대원들이 희망에 찼습니다. 소대장님, 드디어 집에 갑니까?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치장교의 다음 말에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임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산한다. 북한에서 정산? 그럼 지금은 못 받는다는 겁니까? 그날 밤 선배 장교 한 명이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작년에 파병됐다가 복귀한 대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중휘, 조심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복귀한 우리 대대, 전원 정치 재교육 받았네. 3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말이야. 그럼 돈은요? 돈 한 푼도 못 받았네. 오히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비판받았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조사받았다네. 돈을 받았느냐고 추궁당했다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9개월 고생한 게 전부 헛수고가 되는 건가? 아니,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 재교육, 수용소, 가족조사.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별이와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탈출? 미쳤어? 잡히면 총살이야. 가족들도 끝장이야. 며칠 후 참호 깊은 곳에서 소대원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1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장교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대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대장님, 저 결심했습니다. 뭘?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9개월 동안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수용소까지 간다고요? 그럼 제 아들은요? 수술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탈출하겠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참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탈출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가족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12명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각오가 돼 있느냐? 잡히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들도 전부 정치범 수용소 간다. 알고 있습니다, 소대장님. 하지만 돌아가도 어차피 수용소 아닙니까? 차라리 싸워보겠습니다. 12명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가 책임진다. 따라오너라. 그날 밤 12명은 생사를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2025년 6월 중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참호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12명을 이끌고 탈출한다고. 탈출. 그 단어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은별이, 민수 아내.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배 장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년 복귀 대대, 전원 수용소에서 재교육.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네. 그럼 어차피 가족들도 조사받고 고생하는 겁니다. 9개월 동안 고생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싸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2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6월 18일 밤, 저는 소대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참호 가장 깊숙한 곳, 정치장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동무들, 나한테 계획이 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출한다. 러시아를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간다. 한국. 그 단어가 참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형수가 물었습니다. 소대장님, 정말입니까? 한국으로요? 그렇다. 여기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끝이다. 돈도 못 받고 수용소 가고 가족들도 조사받는다. 차라리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나?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하지만 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여기가 러시아 쿠르스크주인데. 지도를 봤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로 가면 된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0km다. 2000km. 소대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훈련받은 군인들 아니냐? 야간 행군, 생존 훈련 다 받았다. 우리라면 할 수 있다. 이석진이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부상당했는데. 제가 짐이 될까봐. 아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12명 전원이 함께 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오가 돼 있느냐? 잡히면 우리 가족들도 끝이다. 하지만 성공하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다. 최형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하겠습니다. 제 아들. 수술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어머니 약. 한국에서 사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12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다. 그럼 계획을 세우자.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러시아군 막사에서 몰래 복사한 지도였습니다. 목표는 폴란드 바르샤바다. 여기서 북서쪽으로 약 2000km다. 경로는 이렇다. 제가 지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브리안스크로, 거기서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다. 벨라루스 민스크를 거쳐 폴란드 국경으로 간다. 폴란드 들어가면 바르샤바까지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동 수단은요? 기차, 버스, 도보. 뭐든 써야 한다. 돈은 우리가 모은 쿠폰을 환전하면 된다.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12명이 석 달치 쿠폰 모은 게 있다. 환전하면 약 1000달러 정도 될 거다. 1000달러.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0km를 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준비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민간인 복장이 필요하다. 군복을 입고는 갈 수 없다. 최형수가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러시아군 병사들하고 친해졌습니다. 걔들한테 민간인 옷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그리고 지도, 나침반, 비상식량. 최소한으로 챙겨야 한다. 가볍게 움직여야 한다. 언제 출발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월 5일. 2주일 후다. 그때까지 준비한다. 그때는 무슨 날입니까? 러시아 건국 기념일이다. 부대에서 행사가 있다. 경비가 느슨해질 거다. 소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3개 분대로 나눈다. 정찰조, 경계조, 보급조. 저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정찰조는 최형수, 김영호, 이석진. 너희가 앞에서 길을 찾는다. 예. 경계조는 박성민, 조민철, 강태호. 뒤에서 추격자를 감시한다. 알겠습니다. 보급조는 나머지 6명. 식량, 물, 돈 관리한다. 나는 전체 지휘한다. 12명이 각자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명심해라.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나머지도 끝이다. 무조건 함께 움직인다. 예. 그리고 절대 북한말 하지 마라. 러시아어나 영어 못하면 그냥 입 다물어라. 북한 억양 들키면 끝이다. 소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2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최형수는 러시아군 병사들한테서 민간인 옷을 구했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점퍼. 12명분을 구했습니다. 김영호는 비상식량을 모았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빵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통조림도 몇 개 챙겼습니다. 이석진은 지도를 더 구했습니다. 러시아 도로 지도, 철도 지도. 필요한 것들을 복사했습니다. 저는 돈을 환전했습니다. 러시아군 병사 하나가 암달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800달러가 나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6월 4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참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이 있습니다. 은별아, 민수야, 여보. 미안하다. 아빠가 남편이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돌아가면 수용소야. 너희도 고생해. 차라리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너희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눈물이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별이와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12명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최형수는 7살 아들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꼭 수술비 벌어올게. 기다려라, 우리 아들. 김영호는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약 꼭 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석진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12명 모두 각자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대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니. 이제는 친구들이라고 불러야겠지. 처음으로 동무가 아닌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만나는 거다. 이산 가족의 아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고통. 우리는 끝낼 수 있다. 우리 손으로. 소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약속한다. 12명 전원이 한국 땅을 밟는다. 예. 내일 새벽 2시 여기서 만난다.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북한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형수가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우리는 소대장님을 믿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12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해냅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평성시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은별아, 민수야, 여보.
아빠가 간다. 자유의 땅으로. 그리고 꼭 너희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2025년 7월 5일 새벽 2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1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참호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가방 하나씩 메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됐나? 예. 그럼. 간다. 참호를 빠져나갔습니다. 러시아 군사기지 철조망 뒤편 경비병들이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건국 기념일 전날이라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어둠을 타고 철조망 아래를 기어갔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12명 전원이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러시아 군사기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길이 보였습니다. 2000km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가자. 12명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자유를 향해. 2편에서 계속됩니다. 2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